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수학이랍니다. 산수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듣는다는 거예요. 서울대 아이들의 550명 정도가 매년 자퇴를 한답니다. 의대를 가려고. 대학에 들어와서 또다시 반수를 한답니다. 서울대잖아요. 게다가 서울대인데. 한국 사회가 대단히 병든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예요.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저귀 안 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가려고 학원 다니고 초등학생들이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 현실, 극단적인 경쟁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육혁명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앉아주십시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누리라고 하고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한국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이후로 교육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들이 있어요. 7살이고 지금 2학년을 다녀요. 네. 하룬이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어본 얘기가 뭐냐면 아들 이름이 하룬이에요? 네, 하룬. 하룬. 예. 동네에 있는 하룬이 친구들이 벌써 무슨 고시를 봤다, 무슨 입시를 봤다. 뭐 어떤 학원에 들어가려면 일단 입시를 좀 약간 통과해야 돼요. 7살짜리가? 예. 왜냐면 하룬이가 학원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88점 받았어요. 네, 잘 봤네요. 네, 저 입장에서 너무 잘 받은 건데 하룬이 엄마는 난리예요. 평균이 92점인데 우리는 분발해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한국의 사교육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초등의대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 하룬이 엄마다 못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려고 준비시키는 이런 학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반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7세 고시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거기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4세 고시까지 있답니다. 극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끔찍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답답할 거예요, 교수님. 보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끔찍해요. 그건 아이들에 대한 뭐 극단적인 학대죠. 그 영어 공부를 미리 시키겠다고. 어린 아이들도 인권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주장할 능력이 없고 지킬 능력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학원 안 보내면 좀 뒤처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압박이 저들어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들이 일종의 자기 분열 상태에 있죠. 아이들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몰아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모두 하니까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 이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 남동생도 의사인데 비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단순히 아빠가 압박을 해서 갔어요. 6년제 대학교를 11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드라마 때문에 비를 안 보는 쪽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가 대단히 병든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에 간다.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돈을 벌려면 왜 의사를 해요? 벤처를 해야지. 네. 아니면 금융을 하든가. 네. 의사는 돈벌이로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의사에게는 절대적인 윤리성을 요구해요. 네. 한국처럼 네. 이렇게 의사들이 내놓고 돈벌이로 영리 활동을 하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강남 중심가에 가보세요. 가장 많은 광고판이 뭔가요? 병원 광고 아닌가요? 강남이 그냥 야외 병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외 병원 아주 멋진 표현이네. 온 천지가 병원 광고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 가보세요. 도시의 병원 광고판을 볼 수가 있나요? 아예 없어요. 그럼 교수님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의대에다가 몰빵을 하기가 시작했어요? 그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네. 보통 교양대 학장이라 그래요. 거기 이제 학장님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왠지 의대랑 관련된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 제일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 수학이랍니다. 오. 수학. 예. 수학에 아이들이 몰린대요.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반수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듣는다는 거예요. 의대를 가려고. 예, 서울대 아이들의 550명 정도가 매년 자퇴를 한답니다. 그중에 7, 80%가 공대와 자연대 학생이랍니다. 예, 의대를 가려고 대학에 들어와서 또다시 반수를 한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서울대 자연대를 다닌다 그러면 와 앞으로 훌륭한 자연과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겠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의대 가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한국 대학 교육은 망했다는 거죠. 나는 거기 서울대잖아요. 게다가 서울대인데 한국에서 이른바 가장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에서조차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직업훈련소죠. 직업훈련소에 불과한 곳에서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하는 게 나오겠어요? 이미 그것이 한국 교육의 죽음을, 대학의 죽음을 이야기해 준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의대 쏠림이 생겼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날 그 기초교육 원장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IMF 사태 이후에 그러한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왜 그렇겠어요? 직업 안정성이란 좀 약간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직업 안정성과 관련이 있대요. 그때 보니까 자연과학자들은 연구원에 많이 가잖아요.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조차 IMF 때 많이 해고가 되고요. 또 공대는 그런 기업에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들어갔던 임원들도 해고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최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대를 가기 시작했대요. 지금 한국처럼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1등에서 55만 등까지 줄 세우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을 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너무나 우스운 거고요. 그렇게 줄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1등부터 3058등까지는 전원이 의대에 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개성이 없는 인간들을 키웠으면 공부 조금 한다는 아이들은 전원 예외 없이 의대를 가는가. 이것 또한 한국 교육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educate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애라는 게 밖으로죠. 뉴스라는 게 끈다는 뜻이에요. 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어떤 성향, 취향, 재능, 소양
천재성 네. 그걸 잘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육은 얼마나 엉터리 교육이면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면 아무런 개성이 없는 모두가 의사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느냐는 거죠. 교수님 자녀들도 지금 의대 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교육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방목을 해서요. 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부모에게 그런 일종의 방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예. 교수님 독일에서도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독일 교육하고 한국 교육에 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가장 큰 차이는 경쟁과 관련해서 있어요. 독일은 한국과 정반대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없는 교육을 해요.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1970년에 독일은 교육개혁을 해요. 그때 교육개혁의 모토, 구호가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였어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교육개혁의 모토로 삼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체의 경쟁을 안 시켰어요.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아이들 사이에 우열을 가르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했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 졸업 시험을 아비투어라 그래요. 이 아비투어에 붙으면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첫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둘째,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 셋째,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 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아비투어 몇 프로나 붙을까요? 예, 90%가 붙어요. 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붙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서 원하는 때에 공부할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근데 교수님 모든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다가 몰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분리시켜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원하는 학과를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몰리는 학과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학과겠어요? 뭐 예를 들면 베를린대 의대. 맞아요. 네. 베를린대 의대 몰립니다. 맞아요. 몰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기 학과에 몰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원 제한 학과라고 불러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초기에는 전부 추첨했어요. 16개 주가 전부. 네. 추첨이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나는 꼭 의사를 하고 싶은데 재수가 없어. 네. 추첨할 때마다 떨어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비투어 시험 성적을 반영해 다오. 이런 주장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20% 반영해요. 그러면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하면 똑같은 20%를 대기 기간을 반영해요. 나는 꼭 의대에 가야 돼. 그러니까 난 더 대기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들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시험 성적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의지도 반영해야 된다. 굉장히 의대에 들어가는 경우도 다양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아서 중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를 통해서 간호원이 됐어요. 네.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나는 의사 될 거야. 네. 간호사 해보니까 요 분야에 내가 의사가 되면 재밌겠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중학교만 마친 사람도 의대. 네. 예, 간호사 경력을 넣고 그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서 의대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네.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에 졸업했을 때 그 시험 있잖아요, 아비투어. 예, 예. 그것이 우리의 좀 수능 같은 것 같은데요. 그 예.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랑은 상당히 달라요.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선발 과정의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죠. 지금 주요국 중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 우리로 하면 수능 시험이죠. 네. 이런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기계가 채점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아이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머릿속에 쳐넣는 걸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나요? 아비투어 시험은 대체로 이렇게 봐요. 제가 역사 시험을 사례를 들게요. 네. 이것은 1933년 네. 요셉 괴벨스가 네. 독일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네. 분석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300분을 줘요. 30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5시간. 5시간. 아이들은 그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그때 몸부터 풀어요. 5시간 동안 써야 되니까. 네. 몸부터 풀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문제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은 이것을 A4 용지로 몇 장을 써냅니다. 열몇 장을 써냅니다. 괴벨스는 히틀러 때 선전상이죠. 네. 아주 대표적인 언론을 선동한 그러한 선전상이에요. 그가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에요. 그걸 아이들에게 분석하라고 사료를 줍니다. 사료를. 그걸 쓰려면 아이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상식이 많아야죠. 상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관점이죠. 네, 관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없으면 한 줄도 못 쓰는 거죠. 맞아요. 예. 독일 아이들의 모든 시험은 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니 이걸 묻지 않아요. 네 생각은 뭐니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건 다 내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내 생각이 없죠. 이번엔 국어 교육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제1장이 뭔지 아세요? Gibt es die richtige Interpre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올바른 해석은 네. 존재하는가?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는 건 다 해석하는 거죠. 네. 올바른 해석이 있나요? 이런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모든 걸 사유하도록 공부를 유도하는 거지 우리처럼 외우는 그러한 공부가 없어요. 그리고 국어 공부도 대부분이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는 이러한 글 쓰는 것이지 또 많은 창작들, 시 쓰는 거, 소설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지 우리처럼 국어 공부도 암기 공부로 하잖아요. 예, 정답이 있다고 하고 이 국어 공부를 사실상 정답을 찾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폭력이에요. 이게 바로 폭력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의성, 다양한 의미의 세계로 초대하는 게 문학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의 의미로 꾸겨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독일 학생들이 그러면 수업 끝나면 뭐 해요? 우리는 지금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네. 학원도 다녀오고 네. 선생님한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놀 시간은 없어요. 놀 시간 없죠. 독일 아이들은 1시면 다 끝나요. 마지막 아비투어 보기 전에 우리로 하면 고3이죠. 네. 고3 아이들도 일주일에 이틀인가 3일만 3시까지예요. 제일 길게 해도 3시예요. 2시간 추가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아마 다니엘 린데만 잘 알죠? 네. 다니엘 형 알죠? 예, 다니엘 린데만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다니엘한테.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뭐라 그랬을까요? 천국. 예.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래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파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인생의 황금기예요. 매일 영화 보러 가고 1시에 끝난다 그랬죠? 네. 연극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
연애는 뭐 18세 이후로부터 하는 건 좋긴 하지. 아니죠. 왜 18세 이후에 해요? 15세 전후한 나이에 해야죠. 그게 진짜 연애죠. 예. 15세 전후한 나이에 연애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있나요? 그때 연애를 해야 비로소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해 봐야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죠. 예. 그리고 무지하게 읽습니다. 얘들은. 이게 우리 아이들과 가장 큰 차이예요.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세 전후한 나이라는 게 어떤 나이예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죠.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죠. 그 나이의 아이들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즐기고 많은 경험을 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책 속에 빠져가지고 지적인 모험을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걸 해봐야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걸 다 못하게 하잖아요. 문제집 풀래잖아요. 문제집. 우리 아이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다른 방송에서 파시스트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독일에서는 교육 개혁을 하는데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할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이렇게 경쟁 교육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죠.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누구 때문일까요? 예벨스의 선배. 맞았습니다. 히틀러 때문이에요. 독일은 1968년 68 혁명 이후에 이제 과거 청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청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히틀러에 부역했던 사람들 벌을 줘야 되고 또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제도들 그걸 다 해체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신적 뿌리를 뽑는 거죠. 그렇죠.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하면 아우슈비츠를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죠. 그리고 이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이 다윈의 법칙은 자연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이렇게 주장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허버트 스펜서죠. 허버트 스펜서. 사회적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 다윈이즘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이 사회도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자연 도태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이 허버트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괴벨스의 선배. 괴벨스의 선배 맞습니다.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 원리가 뭐겠어요?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의 정글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열. 두 사람만 있으면 우열을 나눠요.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셋째, 지배예요.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게 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예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이런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본 게 바로 그 모습이죠. 특히 전교 1등을 했다는 자들, 서울 법대를 나왔다는 자들, 의대를 나왔다는 자들, 그들이 최근에 보이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저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엘리트들이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심지어 이렇게 파렴치한 이러한 엘리트를 가진 나라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의 엘리트들도 한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요.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러한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파시스트들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불행의 근원이죠. 우리가 이 독일 교육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아니면 우리 한국 교육에서 개선해야 되는 핵심이 좀 약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맞아요. 말씀이네요. 그죠? 정확합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 대학 입시를 폐지하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폐지하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라. 대학 세 번째 입학시험... 거는 제일 쉬울 거예요, 교수님. 예, 맞아요. 세 번째 거는 다음 대선쯤엔 전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한 6년 돼서요. 처음에 제가 이걸 주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 김누리란 자는 이상주의자인가 보다. 현실을 모르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유럽에서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현실. 지금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보는 나라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독일은 그게 아비투어. 프랑스는 뭐예요? 바칼로레아. 이것도 90% 이상 붙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유럽에서 소위 대학 서열이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독일의 경우는 95%가 다 국립대학이고요. 모든 대학은 다 평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독일 학생들은 보통 두세 개 대학을 옮겨 다녀요. 베를린 대학 가서 심리학 공부해야지. 그러고 베를린 대학 갔다가 한 학기 심리학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 심리학 재미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대학 가서 철학 공부해야지. 하버마스 교수한테 가서. 그럼 가면 돼요.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프랑스는 서열이 있었죠. 소르본느. 6.8대. 고등학생들이 소르본느를 다 때려부셨잖아요. 지금 파리 대학이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잖아요.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다수가 그렇고요. 유럽에서 대학 등록금 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무상교육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요. 생활비도 줍니다. 매달 120만 원 정도 줘요. 아까 70년에 교육개혁 했다 그랬죠. 그때 시작된 거예요.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1969년 선거에서 쟁점이 됐고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의 돈지갑, 부피와 상관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야 좋은 사회다. 이렇게 된 거예요. 1970년부터 돈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학적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이상적인 교육을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른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체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육 촛불을 들어야 된다. 지금 학생들, 학부모, 교사 이 3자가 일종의 고통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 교육에 의해서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들이에요. 모두가 고통을 받으니 여기서 어떻게 좋은 교육이 나오겠어요? 네. 이제는 이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OECD 38개국 중에서 네.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교사들처럼 의회를 점령해야 돼요. 최소한 OECD 국가의 다른 나라 교사들은 국회의원의 10% 정도가 교사예요. 네. 한국은 제로입니다. 네. 교사는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해서 OECD 평균 그러면 30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거죠? 10명도 충분해요, 교수님. 아니에요. 10명은 너무 적고요. 네. OECD 평균 네. 30명 정도 들어가서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개혁해야 돼요. 네. 그게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교육 대통령을 다음번에는 뽑아야 돼요. 5년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한국 교육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한국 교육 바뀝니다. 저는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보상받는 그러한 체제, 이걸 능력주의라고 하죠. 마이클 샌델이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했는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를 엘리트들과 그 엘리트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의 능력 없음에서 찾으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이렇게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지금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